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진행하시는 거 봤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엄청 떨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좀 살펴볼까요? 네,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공판 불출석을 했습니다. 10일 날 재구속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인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사 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서 처음 열렸던 재판에서부터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서를 냈고요. 재판부에서 이제 파악하기로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일단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교도소 측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이제 끌고 나오는 이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건강상의 이유는 네. 구속 적부심 할 때도 주장했던 건데 기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같은 이유를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특검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구속 적부심 때도 같은 얘기, 그러니까 공복 혈당 수치가 좋지 않다. 간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었는데 그때도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씨 측에서는 건강 상태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주관적인 수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18일에 있었던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도 그 당시에는 윤석열 씨 측에서도 혈당 수치, 간 수치 이런 것들을 제출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검 쪽에서도 구치소 쪽으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건강 관련된 데이터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도 구속 적부심 심사를 했었던 재판부가 양쪽의 자료를 다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구속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씨의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물론 이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지금 이제 특검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위법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을 기초로 해서 특검법을 기초로 해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기존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지난번 구속적부심에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적이고 특검법 자체가 불법적 요소,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씨 쪽의 어떤 그 입장들을 들어보면 일단 주장을 한 뒤에 그 주장이 기각당하거나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더라도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이 들어오거나 혹은 반박 보도가 나가거나 심지어 재판부가 그걸 지적을 해도 다음 공판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이런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만이 해법이냐. 꼭 특검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다른 형사범들, 다른 피고인들은 다 재판에 나가서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왜 유독 한 사람, 윤석열 씨만 이런 어떤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판부가 물론 여러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제도에 맞춰서 좀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음 재판에서도 이제 같은 방식이 먹힐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씨 쪽에서는 기존의 비슷한 사례들, 박근혜 씨 사례라든지 이명박 씨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그 전략이 실제로 먹히지도 않았고요. 중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인데요. 윤석열 씨의 이제 구속영장이 처음 발부됐던 지난 1월에 서울 서부지법을 대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폭동에 가담했던 남성 2명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형사 2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우모 씨, 그리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모 씨에 대해서 둘 다 원래는 이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1심에서 받았었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는 우모 씨의 경우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감형을 결론을 냈습니다. 우모 씨 같은 경우는 감형의 이유가 뭐예요, 근데? 네, 뭐 일단 뭐 사건부터 보시면 우모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MBC하고 직접 관련이 된 범죄 피고인입니다. 네. 자기가 그때 이제 그 서울 서부지법 근처에서 배회를 하다가 메고 있던 가방으로 취재 중인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를 입힌 전치 2주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고요.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한 상황이고요. 안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물 침입죄였습니다. 일단 법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경내로 진입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안 씨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다만 집행 현장에 구경 삼아서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가 좀 비슷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 어떤 표현을 재판정에서 여러 차례 표현했다. 뭐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한 건데 물론 뭐 앞으로도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들도 있고요. 네. 2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1심에서는. 다만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는 이제 참작을 해야 될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폭동의 현장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였었던 강력범들하고는 조금 경우가 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 뭐 MBC 취재진을 폭행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폭행 피해 정도가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가벼운 편이고 뭐 이제 본인의 범행을 계속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초범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됐을 걸로 보이는데 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이 폭력 사건, 폭동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도 좀 훨씬 좀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사건이긴 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가를 그러니까요. 하는 법조인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노상원 씨 수첩에 나와 있는 메모가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 중에서 수사의 진척 정도가 좀 가장 느린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숫자가 다른 내란 사건들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확보가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나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도 좀 새로운 사안들이 좀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수물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상원 씨가 수첩에 적어놨었던 단어 중에서 특검이 좀 주목한 게 단선 연계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선 연계요? 네, 단선 연계가 뭐냐면 북한이 간첩 활동을 교육할 때 자주 쓰는 용어 중에서 단선 연계, 복선 포치라고 이제 묶여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끊어야 된다, 연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 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제 조직원들끼리 이제 단순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위아래로만 1차원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2단계 위, 3단계 위의 선으로는 한 사람을 털어가지고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조직 형태로 아예 그냥 선을 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기 바로 밑이나 바로 위의 사람이 누군지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단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신문해가지고는 이제 알아낼 수 없게 만드는 발각되지 그런 않도록 방식. 하는
그렇습니다. 간첩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을 지워서 선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간첩선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북한의 간첩 활동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를 직접 사용해가지고 이제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뇌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어떤 작전을 짜면서 굉장히 좀 은밀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특검이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들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북의 침투로 인해서 일제 정리할 것 이런 식으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위해를 가할지 적어놨는데 그때 주로 이제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해서 북한이 처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적혀 있다든지 뭐 GOP나 민통선 이북의 이 정치인들을 수용했다가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쪽을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선 연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물론 뭐 이 사람이 군에 있을 때 정보사령관 출신이라서 북한과 관련된 작전들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내포된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특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의심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며칠 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뭐 쿠데타 직전에 친위 쿠데타 직전에 대만을 다녀왔다든지 혹은 이제 몽골에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이제 작전원들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혹시 북한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무슨 어떤 준비 작업들을 했던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통모를 한 정황이 이제 드러난다면 예비 작업만 했더라도 외환 유치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환죄를 어떻게 연결할지 좀 고심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정말 참혹할 만큼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담겨 있었잖아요. 그 단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로 쓰는 용어를 썼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뭐 군 내부에서의 증언들이 나오는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다소 좀 그 과격하고 애초에 좀 폭력적인 성향을 이제 갖고 있었던 인물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과대망상적인 측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이른바 이제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외환 유치죄와 관련된 어떤 단서를 잡기 위해서 노상원 수첩에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총리 공간 압수수색했죠. 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그 비판적으로 검찰 수사를 이야기를 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 윤석열 씨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가 좀 미진하다, 뭐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특검 출범하고 나서는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이 나가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삼청동에 있는 이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이런 곳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공모를 해서 사후 계엄 문건에 이제 서명하는 등 계엄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에 이제 이 공범으로 참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같고요. 지난 2일에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해서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22일 만에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조만간 뭐 추가 소환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자료 바탕으로 해서 재소환해서 뭔가 좀 더 그 혐의를 들여다보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출마하는 행보까지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식으로 이상한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본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이한 행보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뭐 혹은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뭐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들이 결국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행보가 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몇 가지들의 이제 단서가 보이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 조사 이런저런 요구를 했던데 오후 6시 전에 맞춰달라. 네. 사나흘씩 뭐 휴식 일정을 확보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어요.
네,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처럼 이렇게까지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 이제 8월 6일자로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특검 쪽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김건희 씨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앞으로 이제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소환 조사를 할 때마다 한 번 소환을 하고 나면 다음 소환을 할 때까지 3, 4일 정도씩은 좀 휴일을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할 때 6시, 오후 6시 이전에는 수사를 종결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혐의별로 쪼개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그 수사 대상이 16개 항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더 인지해서 나온 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인지돼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사안들이라든지 뭐 신모 씨 예전에 이제 그 민간인 비선이라고 이제 알려졌던 신모 씨와 관련된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혐의점으로 따지면 20여 건 이상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 번에 조사할 때 오후 6시를 안 넘기고 그다음에 다음 조사를 할 때 3, 4일 휴일을 보장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직장 생활도 아니고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이런 식으로 근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조사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가능하면 어떤 피의자든지 간에 자신의 이제 권리를 보장받는 건 중요한데 사안의 성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좀 못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말한 것처럼 3, 4일에 한 번씩 해서 이 20건이 넘는 혐의점들을 조사를 받게 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만 한 2달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특검의 진행 그 어떤 이 기한 안에 과연 김건희 씨의 조사나 제대로 마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은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월 6일까지 특검이 소환 조사 날짜를 좀 넉넉하게 기한을 줬을 때는 그 전에 뭐 지금까지 핑계댔던 것처럼 뭐 아프다든지 뭐 혹은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2주 정도의 기간 안에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날짜에 맞춰서 소환에 응해라라는 얘기였을 건데 벌써부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임 작가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조사 때는 네. 검찰이 와서 검사들이 폰까지 반납하고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포토라인에 쓰는 건데 이런 요구를 하는 그 속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 끌기 외에 이제 다른 목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용의자들, 뭐 피의자들 같은 경우도 김예성 씨, 뭐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분, 그 사람도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도피 중인 상황이고요. 삼부토건의 주요 용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도피 중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특검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특검이 총력으로 했을 때 언제까지 도피를 하거나 시간을 끄는 게 이제 가능할지가 이제 의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특검 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든 경찰이 수사를 이어받든 계속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국민들 속 터지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기한 안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벌을 받는 게 뭐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훈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특검 수사만 피하면 된다, 네. 도피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본인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